네, 이어서 진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지난주 주요 변곡 이벤트를 보내고 과연 잭솔 미팅 이후의 시장의 반응과 해석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타진할지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앞으로 시장 흐름에 좀 힌트를 봤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지수를 거의 1.5%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천금 같은 말 한마디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서 고용 지표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 관련된 거를 어떻게 연준에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힌트를 준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겁니다. 2% 이상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야 된다. 그 기준은 PCE로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모더리트한 상승,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상승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2% 이상에서 갑작스럽게 빠져도 금리 안 올릴 거고 어쨌든 모더리트하게 올라가는 물가 수준을 생각하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는 제일 애매한 부분인데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를 하겠다, 그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숫자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완전 고용 뭐 4.2%, 뭐 4%, 3% 이렇게 숫자로 줘야 되는데 맥시멈이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이나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완화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요약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시점이 어디일 거냐라는 생각인데 이번 주에 발표될 8월 달 고용 지표는 왜 중요한가라는 건데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9월 초에 이제 지원금이 지원 정책들이 9월 초부터 말까지 이제 삭제가 됩니다. 실업되거나 못 가게 되는 사람들한테 델타 변이 보조금도 주고 실업급여도 주정부, 연방정부 나눠서 주고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 쫓아내지 말라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틀어놓고 막아놨습니다. 근데 그거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아빠나 엄마였다라고 하면 7, 8월부터는 구직활동해서 애기들 밥값 마련해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8월 달부터는 고용시장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저번 달에 발표된 졸트, 그러니까 잡 오프닝에서 1,000만 건 이상의 사상 최대치 잡 오프닝이 열렸을 때 고용이 얼마나 어떤 활력을 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고용 데이터로 잡혀야 되는데 고용 지표를 추산하는 것 자체는 3개월 연속으로 고용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고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구직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11월 돼야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거가 보이기 때문에 딱 생각했을 때 11월 이전에는 특별한 거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여기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금융주 ETF 3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나스닥 올라가는 거 그건 오케이.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러면 왜 금융주는 왜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금융주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뭐 배당 많이 주니까 그냥 이쪽에다 투자할까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변화되는 사이에서 금융시장이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혼재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모식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벌어진 일들을 보기 좋게 모식을 한 건데요. 이제 리퀴더티 마켓, 이게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LS 곡선은 실물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레스트하고 세이빙, 그러니까 요 균형점에서 이자율과 GDP가 결정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정책, 양적 완화는 어떤 거였냐? 이 실물 시장은 놔둔 채로 리퀴더티 마켓에서 돈을 계속 찍어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을 계속 밀어낸 거죠. QE1, QE2, QE3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은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GDP를 늘리겠다는 방향으로 금리와 양적 완화를 10여 년 동안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인데 이제는 정부가 금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양적 완화로 인한 부담,
어떤 고용 회복 시장도 잘 안 되고 빈부격차도 많이 나고 하는 부작용들이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이 곡선, LM 곡선은 다 밀어놓은 겁니다. 금융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물시장으로 옮겨가겠다라고 하면서 IX 곡선을 미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IS 곡선을 옮기는 방향으로 인프라 투자 관련된 거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금리를 만지거나 양적 완화에 대한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GDP는 늘어나지만 이자율은 녹색처럼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만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금리가 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책을 잘못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게 릴레이 하는 겁니다. 앞에서 뛰던 주자가 페드입니다.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완화 정책을 계속 취하다가 바톤을 이제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정부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남자가 달리다가 여자가 달리는 거니까 속도도 달라지겠고 피부 색깔도 달라졌듯이 주식시장의 색깔 자체가 계절의 변화를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투자 패턴이나 이런 어떤 흐름, 종목의 흐름들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네. 아직까지 어떤 거품이라고 하는 것과 버블이라고 하는 것, 비싸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데 시장은 왜 자꾸 잘 가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버블, 부정부패, 독재 이거는 자기 스스로 정화하거나 터지거나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터지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터뜨릴 만한 변수는 없다. 뭐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죄겠다는 신호를 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11월 달까지 고용지표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재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그런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요걸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S&P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상승률 갭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뭐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인 거고 어쨌든 이렇게 갭이 커졌을 상황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애티튜드를 취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장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그동안에 해오던 13년의 관성으로 하게 되면 계절이 변한다는 거죠. 여름에 반팔 입고 산에 갔다가 산의 기온을 잘 못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지금 입장에서 다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네이키드로 어떤 그동안에 하던 투자 패턴으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를 받쳐주는 지지대가 양적 완화에서 이제 재정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그 계절이 바뀌는 흐름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번 주 주요 큰 이벤트라기보다는 이제 경제 지표들의 네. 발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장 주목하는 일정 뭐 말씀해주셨다시피 8월 고용 지표겠죠. 네, 고용 지표가 아마 중요할 것 같고 뭐 소비자 신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조금 뭐 고점을 찍은 것 아닌가 얘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중국의 PMI라든가 뭐 미국의 서비스 PMI 같은 것들이 특별히 부러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뭐 시장을 하방으로 끌어내릴 이슈들은 없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8월 달 고용 지표도 더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 어느 정도 조금 안 좋을 건데 그게 뭐 어떤 쇼킹한 수준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크게 빠질 일은 없고 고용 지표를 지켜보면서 테이퍼링의 시기를 가늠을 해봐야 되는 주요 이벤트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그럼 재정 정책이라든지 지원 확대에 대해 포인트를 맞춰서 그럼 종목들도 골라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디에 포인트를 가장 두고 계세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수는 닫힐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끌어올릴 주체도 없죠. 프로그램으로 끌어올릴 거냐, 외국인이 들어올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금방 들어올 거 뭐하러 팔았냐라고 질문해 보면 답은 나온 거고요. 환율도 1160원대로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변수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급에 의해서 시장을 받칠 가능성은 없는데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에서
반도체 D램 뭐 메모리 반도체죠. 스팟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을 하향하는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고정거래 가격이 충분히 하락할 때까지는 반도체 쪽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금리 한두 번 더 올리겠다 하는 총재께서 얘기를 했고 부동산 때문에 우리는 우호적인 뒷바람을 받기보다는 뭐 헤드윈드죠. 계속해서 맞바람을 치면서 주식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펀드들이라든가 기관 투자가 혹은 주식을 크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형주로 가서 수익금을 크게 하고 수익률은 조금 낮게 잡고 갈 건지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가면서 빠르게 조금씩 투자해서 큰 수익을 먹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저라고 한다면 후자 쪽으로 해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용잔고 관련된 거에 어떤 차트도 가져왔는데 어차피 잘 안 터질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맨 위에 보이시는 이 흐름들이 보라색이 이게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거래소고요. 맨 밑에 있는 거가 여기 이제 범례가 좀 다르긴 한데 24조 5천억 정도의 신용잔고 토탈을 가지고 있는데 코스닥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보면 11월에 가면서 양도세 관련된 이슈를 포함해서 4분기 실적이 남겨둔 상태에서의 중소형주 흐름들은 크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먹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종목들은 굉장히 집중화되고 축약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지수는 고점에서 매물을 쏟아내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ADR 관련된 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웬만해서는 종목들이 올라갈 타이밍에 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80 정도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80 가느냐 100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100선 미만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면 종목들이 확산이 일어나거나 매기가 확산되는 것보다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짧게 이익 실현을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80인데 엄밀하게 따져봐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잔잔하게 종목들이 압축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쨌든 안전판이 있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 정책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들이 있죠. 미국에서도 에너지 정책,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 바꾸고 부동산 관련돼서는 대선 주자들이 전부 거기에다가 어떤 공약을 걸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금리 관련된 거는 하는 총재가 2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으니까 대기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뒷바람, 힘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개인 투자가들은 몸을 의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집중해서 종목들을 압축해 보시는 어떤 그런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반도체라든지 대형주들이 가기에는 제한적인 흐름이고 종목 장세인데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제 펼쳐봐야 된다라고 함은 말씀해주신 이제 업종을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종목으로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지난 관심주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원익 P&E를 꼽아주셨는데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네, 뭐 어쨌든 충전 인프라 관련된 거는 시그넷 EV라고 하는 이제 코넥스에 있는 거하고 원익 P&E가 제일 잘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NCM이라고 해서 양극활 물질, 양극재 쪽으로 많이 했고 거기에 뭐 충전 업체 막 이런 것들도 들어가긴 했는데 인프라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뭐 배터리 용량을 600kg, 1000kg 늘릴 거 없이 그냥 지금 만드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50kg, 100kg마다 충전소만 잘 깔아놔도 빨리 전기차로 어떤 변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인지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다 깔리게 되면 거기서 기술력 좋은 업체, 원래 이 원익 P&E는 P&E 솔루션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나 안 하나 충전했다 방전했다를 실험하는 테스트 장비 업체였는데 이제 이게 고속 충전 쪽으로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글로벌리하게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고 전장 부품이죠. 3기라 이런 부분들도 조금 빠지긴 했는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하고 알루미늄은 차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를 실는 차들은 내연기관에 비해서 20-30% 정도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도 좋은 걸 장착해야 되고 차체도 가볍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지금 LG 쪽에서 쉐보레, GM, 볼트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네. 같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야들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얘들은 거푸집 만드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삽목 에스폼 같은 거 충고 완화하고 기존에 있는 땅에다 민간주택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35층 미만으로 묶여있던 거 올려놓고서 높게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건축 자재들, 그것과 관련돼서 1타, 2타 먹는 업체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 삽목 에스폼이라든가 금강공업 같은 것들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컨셉으로만 가는 주식들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판단을 하시면서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 쪽으로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가는 종목이 가는 좀 압축된 종목 전략을 짚어주셨다면 어디에서의 수급의 움직임이 가장 기대가 되세요? 네, 뭐 지난주 초 말이죠. 말에 수소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좀 따라잡아도 되겠어요? 따라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멀리 본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은 그 상하프론테크, 효성 첨단소재 이런 것들, 뭐 세종공업도 말씀을 드렸고 뭐 두효상 일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산 퓨어셀 이거 물론 그게 이제 발전기를 만들어서 발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냐, 자동차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수소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주체가 다릅니다. 정부 정책이 나와서 세금 박으면서 갈 수 있는 게 있고 현대차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게 있고 다 다르긴 하지만 두 개 다 걸리는 쪽이 효성 첨단 소재나 상하프론테크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멀티플 계속 낮아질 때마다 사놓으시면 상방을 뚫고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소 인프라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그거를 이전시키는데요. 배터리로 ESS하고 수소 관련된 인프라에서 이제 운송 시스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이거를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이송을 하는 게 액체 수소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롯데 정밀화학이라든가 남해화학 같은 것들은 잘 좀 보시면 길게 보셔도 뭐 재무적으로는 문제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장 동력이 붙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많이 싼데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진성 TC라든가 DY파워 같은 것들도 20-30% 고점에서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한 20-30% 빠졌는데 그런 것들은 실적 잘 나오니까 하반기 대비해서 내년까지도 보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건설 관련돼서는 계룡건설 같은 것들이 매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토목공사나 하고 마진 5%짜리 하다가 주택 모자라고 하니까 나도 좀 해볼까라고 하면서 자기 브랜드 달고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짓는다라고 하면 마진이 10%대로 올라가는 흐름인데 재무구조 괜찮고 땅도 많이 있고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싸고 하니까 나중에 사다 할 거 없으면 기관 투자가들이 그냥 바스켓으로 담아버리면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매하기 괜찮으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은 이제 전기차에서 수소로 바톤을 이어받았네요. 수소 관련주와 더불어서 역시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관심, 진짜 전략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